새누리당이 수도권과 대구 지역 공천에서 이른바 비박계 의원들을 대거 탈락시키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권 연대가 무산되면서 일려 다야 구도로 치러질 이번 총선은 무소속 바람이 어떤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사실 어제 새누리당이 늦저녁에 사실 7차 공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판넬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사실상 친박계 의원 1명, 또 이른바 비박계 의원 7, 8명을 지금 한꺼번에 이제 낙천을 시켰단 말이죠. 장 교수님. 네.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부에서는 계속 이게 물갈이설, 예를 들어서 공천 살생부설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분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설적이라고 봅니다. 저기 보면 이재호 의원, 이방호 사무총장과 공천 칼번에 친박을 거의 다 날렸을 때 그때 상황을 다시 오버랩하는 듯한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개파 보수주의가 우리 정당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고, 네. 새누리당의 지금 공천 전략은 박근혜 정권 후반기를 서포트할 인물을 지금 공천을 통해서 밀어넣겠다는 뜻이고, 더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의 어떤 지형을 마련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당의 어떻게 보면 뜻과 어떤 모양은 조금 틀리지만 그래도 네. 가는 지향은 같다. 대권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을 위한 그런 공천이 이번에 지금 단행됐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정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정치는 살아있는 권력이 하는 것이고 네. 지금 정무적 판단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무적 판단이면 주책적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권력자가 누구냐 그때 당시에 여기서 네. 말하는 권력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관위를 뜻하는 거겠죠. 공관위한테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공관위가 당이 앞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에서 맞는 인물을 공천위에서 걸러내서 공천을 해라. 이것이 네. 이제 뭐 그게 상황 정치의 현실이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라는 게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정 러시아 시대의 황제를 자르라고 그랬고 제정 러시아 시대의 가장 유명한 여자가 예카테리나 그 여자인데요. 완전 전형과 독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의 공천을 보면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이 공천의 기준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심각하다.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하물며 헌법 제1조를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안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의 가치를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해도 너무하다 보기에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이 저 7명과 함께 네. 물귀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무게가 있느냐.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유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판에 어떤 그 치중에 막말 논란만 없었으면 공천 사실 떼놓은 당상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외려 윤상현 의원이 살린 사람들 있죠. 사실상 최고위원들 70대 그다음에 뭐 6선 7선들 이분들이 사실상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았었거든요. 최고위원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런데 거죠. 윤상현 의원이 사고 치면서 그분들 다 경선으로 내보내는 윤상현 의원 때문에 반대급부가 확 생겼고, 그다음에 친박들도 이재호 의원이나 심지어 조혜진 의원까지 쳐내는 데 있어서 윤상현 의원과 맞트레이드, 어제 알파고의 바꿔치기에 당하는 우리 이세돌 선수처럼 그런 식으로 바꿔치기에 윤상현 한 사람에 나머지 7사람이 날아가는 이 황당한 부분들을 보면서 기준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공당이 아니고 이거는 대통령 사당 아니냐라는 측면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다. 우리 한국 정치 수준이 뭐 18대, 19대 지금 계속 공천 상황을 보면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18대는 친이계가 이렇게 또 칼질을 하고 19대는 친박계가 칼질을 하고 이번에까지 이제 권력이 겸임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인데,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불행이에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이 안 돼서 정당 정치 공천 시스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돼야 되는 게 정립이 안 되니까 권력을 가진 입김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차기 선거나 대권을 노리는
그러한 구도에서 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네. 이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에서는 권불심령입니다. 제왕적인 국가가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처럼 평생 저 국가 원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불가피한 현상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논리는 좀 비하기 심하고 지금이 무슨 유신 시대도 아닌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백성들이 웃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잘못된 부분이 있고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따 이야기하자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253곳 중에서 250군데를 완료했습니다. 호남 두곳하고 유승민 의원 문제를 남겨놨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걸 정치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지금 어려우면 좀 지역구 국민들한테 좀 맡겨놓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유승민 의원 주변은 다 잘려있기 때문에 네. 그분이 뭐 식물처럼 돼 있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네. 차차서 토의하겠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자 네. 김무성 대표가 국민 상향 공천 왜냐하면 얘기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왜 이게 네. 중요한 얘기. 어제 제가 뭐 방송에서 토론을 하고 나니까 유승민 대표 지역구에 거주하는 친한 제 선배님의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이제 정치를 좀 아는 분이야 대구에서. 예. 근데 제 토론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자기가 보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유승민 의원 크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 명함 주고 이런 모습을 반응을 보면 반응이 이렇게 언론에서 띄워주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그런 거예요. 정도는 이야기는 아니다. 뭐냐면 선거가 가까울수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충성심이라든지 지역주의가 많이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분론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 정도 선에 서 있는지 참 저는 한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상황식 공천이라든가 또 다양한 민주적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뭐 선거국 관련도 그랬었고 모든 제도도 사라지고 약속했던 상향식 공천 뭐 이런 부분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회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제기했던 정치인들을 다 솎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들 예. 이거는 앞으로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좀 우리 집권 여당인데 집권 여당이 좀 자리를 제대로 잡아야 야당도 네. 또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게 선순환의 구조가 될 텐데 계속 악순환의 구조를 겪고 예. 있는 거 이 부분 한번 이번에 다시 한번 꼭 짚어봐야 사실 될 것 뭐 같습니다. 이게 꼭 지금 저희가 새누리당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틀림이 없고요. 좀 구체적으로 한두 군데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봉천에서 이제 배제된 의원들을 보면 이른바 이재호 5선의 이재호 의원 진영 의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이한구 위원장이 얘기했던 정체성 부분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친이계를 유일하게 한 명 살려놓고 다 공천에서 배제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친이계 마지막까지 이제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 이제 3년 차를 이제 2년 남겨놓지 네. 않았습니까? 이것은 다음 집권 후반과 다음 대권까지 친박계 중심으로 해서 대선 주자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뜻이고 이재호 의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임태희, 강승규, 이범래 의원 네. 전 의원이죠. 이분들까지 다 날리지 이른바 않았습니까? 친이계죠. 친이계는 이것으로서 이미 이제 뭐 종말을 구했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세력으로서는 이제 힘을 완전히 잃었다. 네. 그리고 진영 의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하면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 이것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정치권 어떤 행정을 보는 시각이 어떤 장관이라든가 같은 한 통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언론에다 대고 이거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정권과 정반대로 간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 가치 판단을. 그것은 뭐 우리가 대신 판단해 줄 수 없는 거고 그것은 집권자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진영 의원은 당의 어떤 공천 시스템을 빌려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당의 정체성, 국가 어떤 정책하고도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 네. 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작동하면서 논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방향성을 가지고 무슨 전략을 가지고 공천할 거냐? 이번에 당연히 공천관리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이 맡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끝나고 전당대회 치러야 되고 2017년 대선 치르려면 힘이 한 곳에 모이지 않으면 당이 이것도 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대구에서는 12곳 중에서 정종섭, 추경호, 곽상도, 윤두현, 그다음에 하춘수 이런 진박들이 공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치행위 이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도덕론으로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희국, 유성걸, 조혜진, 이종원, 권은희 등등 유승민 의원 측근들이 다 지금 배제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 정치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재호, 그다음에 진영, 안상수는 비박계 네네, 중립. 그렇죠. 진영은 뭐 안장수. 탈박이라고 합니다만, 네. 근데 진영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 좀 맥이 닿는데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상당히 비중 있게 모시는 저 인수위원회 부위원장도 하고 유승민 씨는 뭐 비서실장도 했으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겁니다. 지금 집권 초반기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 힘을 합해도 안 되는데 야당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대신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뭐 마음이 편할 리가 있었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오늘 토론 오기 전에 2015년 4월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연설 거기서부터 좀 이끌어지기 시작한 거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그 당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국민연금 지급률을 10%를 올리자 야당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혼 소지가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하고 이건 사전에 청와대하고 조율도 없었어요. 아무리 뭐 정치가 뭐 의로운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권력자하고 조율도 없이 그렇게 밀실에서 합의하고 집권 여당이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예. 명분론과 현실론의 차이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도덕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권력자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집권을 연장해야 되겠고 어떻게든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좀 답이 있으라고. 네. 근데 그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여야의 원내대표끼리 이야기를 하는 게 밀실 정치라고 방금 표현을 하셨는데 밀실인가?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하는 부분을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아야 된다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민주국회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견의 차이가 많고요. 그 다음에 진영위원회 문제는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진영위원은 기초노령연금을 대해서 공약대로 하자, 공약을 지키자고 이야기를 했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지 못하겠다, 지키기 바꾸자. 어렵다. 네. 입장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을 가지고 이 논쟁이 있었던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자기가 공약을 못 지키면 사퇴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장관이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도 못 합니까? 여기가 독재국가고 왕정이고 제정 러시아가 아닌 이상에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그 논의를 모든 권력을 그러면 그 대통령한테 갖다 놓고 제가 받고 하면 뭐하러 상권 분립합니까? 나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상식과 원칙을 놓고 평론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내대표끼리 이야기한 게 그 밀실 정치라고 해버리면 더 이상 논의할 아니죠. 원내대표끼리 여지가 이야기한 게 없어지는 아니고 거잖아요. 그다음에 청와대와 말씀하셨던 집권여당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라인에서 정책을 잠깐만요. 제 꺾어가는 이야기 안 따로 볼수 끝났으니까요. 있습니까? 네, 원내대표 연설이 반론 다 예측이겠습니다. 당헌 당규에 그리고 새누리당 당 강령에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당 강령 읽어보셨습니까? 새누리당 당 강령의 내용들을 유승민 원내대표가 인용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새누리당 그럼 당 강령을 바꿔야지요. 네. 그거하고는 저는 정치인의 영혼은 이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 방향이 있어요. 국회에서 그걸 뒷받침하지 않으면 집권당이 왜 필요하고 대통령이 그 당 사람들 왜 수구를 합니까? 그건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실수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정치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철학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다른 이야기를 야당의 원내대표 합의하기 전에 상의 정도는 하고 조율을 했어야죠. 절차도 중요한 겁니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없이 결과만 이야기합니까?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판단하는 네. 거죠. 네, 저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결국 삼권 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아주 세 마차가 견제도하고 균형을 이루는 다양한 협력의 가치들이 있는 거죠. 예. 집권당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따른다는 건 그건 사실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굉장히 모순된 얘기입니다. 집권당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뒷받침도 해야 되지만 또는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거나 행정부가 잘못할 때 여기에 대해서 견제하고 또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승민 의원 건 그리고 진영 의원 건 다 마찬가지로 네. 일반적인 민주국가라면 충분히 사실은 대통령과 장관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논의되고 또 집권당과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네. 방향을 찾을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는 정책적인 차이들 그리고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에 대해서 찍어내기라든가 또는 의원직을 박탈하는 이런 사실은 민주주의에서는 사형수원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저희가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런 사안들이 충분히 사실은 저는
이 비박계 의원들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저는 후반부터 뛸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을 사형선고와 같은 조치로 네. 인해서 이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마비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보는 거죠. 현실론과 명분론에 좀 이게 좀 충돌, 부딪히는 지점이 아닌가 박 보는데. 교수님 이제 말씀하셨던 거 한 개만 이야기를 하면요. 19대 이제 아까 장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19대에서 그 이명박계를 다 사실상 공천 학살을 하잖아요. 그런 그 과정 그다음에 박근혜 의원이 세종시 이전 문제도 그랬고 고비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을 다 태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박근혜 의원을 그 속아내버렸었으면 예.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즉 무슨 이야기냐면 국회의 영역과 대통령의 영역은 최소한의 구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게 그게 절차라고 한다라면 현역 대통령이 있는데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의 측근들을 공천 학살을 한다라는 게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뭐 중요한 여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민주주의 논리까지 이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공천 문제는 우리가 객관적이 네. 3자 입장에서 보는 거지 당내 파워게임 그거 아닙니까?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집행하는? 소칭을 집행하는 기구인데 그때 당시 불협화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너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상황은 모릅니다. 하여튼 일단 사표를 내고 나왔기 때문에 공관의 입장에서는 그 사안을 봤을 때 이것은 앞으로 우리 어떤 그 국정을 운영하면서 같이 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정부적 판단 아닙니까? 네. 그 선에서 우리가 봐야지 굳이 들어가서 뭐 밀실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대화를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박근혜 의원이 그 당시 공천에서 배제 안 된 거는 박근혜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면 국정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중요한 그 포지션이 있어.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국민연금 지급률을 연 30조가 는 10%를 인상하다고 그래서 이건 도저히 정부에서 수용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의원 소지가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하고 사전에 합의가 안 된 거였어요. 이거는 정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좀 여기서 논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 같고요. 사실 우리가 또 하나를 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제 7차 공천심사 결과를 보니까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사실은 바로 이제 조혜진 의원, 김육 의원, 이종훈 의원이 공천에서 이제 배제가 됐는데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수석 부대표를 지냈고 김육 의원은 대표, 부대표를 지냈고요. 또 이종훈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 대변인을 지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자꾸 좀 뒷말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고구마 줄기를 다 캐버리고 네. 하나만 지금 딱 남았는데 그것을 뭐 무슨 산송장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너무 격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뭐 아무리 정치지만 그렇게 격하게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본인들은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예. 저희가 조혜진 의원의 한번 이야기를 좀 직접 듣고 대담을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그동안에 현역 의원을 인위적으로 탈락시키기 위한 음모를 집요하게 기도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유도 설명도 없는 묻지마 낙천을 강행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밀실 공천이고 보복 공천이고 집단 학살 공천입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공천입니다. 또 민주주의가 얘기 나와봤는데 보복 공천이다, 밀실 공천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까 마저 마무리 말씀드리면 사자성어로 세 단계로 이것이 이제 추진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읍참마속 해서 윤상현 의원 물론 막말파동 돌발변수에서 일단 자르고 그 다음에는 육창골단이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유승민 의원 마지막에 육창골단으로 가되 그 사이에 교란 작전을 핀 것이 이의제입니다. 김무성계가 되고 살아남지 않을 수가 있다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유승민계를 마지막에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내일 좀 정리할 텐데 공천 탈락을 저는 시키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전에 그 주변 세력을 일단은 정리를 한 다음에 네.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윤수민 의원을 공천 배제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개파가 드러난 게 한 3개가 있잖아요. 네. 친박계. 근데 비박계 중에 김무성계, 유승민계. 그런데
김무성계까지 날리면 친박계로는 다 이게 그렇죠.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김무성계를 이제 잡는데 잡는 과정이 아주 재밌지 않아요? 윤상현 공천 개입 파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었던 게 뭐예요? 누구랑 전화했냐? 그다음에 네. A가 누구, B가 B가 누구냐? 여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진상 규명 안 될 거다. 그리고 정치적 거래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무성계가 싹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상향식 공천 또는 국민공천제 의미를 좀 부여했잖아요. 최고위원들 저는 경선으로 가면서 약간의 상향식 공천제의 모양새 갖춰줬고 김무성계 그 컷오프에서 다 살렸고 이제 비례대표 하나 이제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김무성 대표가 오늘은 이렇게 진짜 설명하고 싶어요. 정말 왜 그렇게 100% 상향식 공천을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는가. 내가 18대, 19대를 둘 다 그때 다 컷오프 된 사람이 김무성 대표입니다. 18대 때도 그 친박으로 컷오프 되고 19대 때는 진위로 컷오프 되고 하면서 이분만은 이런 권력자에 의해서 밀실 공천과 재앙적 그 이 낙천 공천이 억지를 발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했는데도. 그리고 마지막 계속 이야기 우리 민주주의 이야기 나왔으니까 김무성 대표는 100% 상향식 공천이 민주주의의 꽃이 완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심정을 어제 상황을 딱 보면서 김무성 대표는 이 상황을 예견했다. 미리 봤다. 네, 저는 김무성 대표는 현실과 타협을 한 거라고 봅니다. 본인의 미래 꿈을 위해서 타협을 했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이런 포위 작전들 그리고 측근들을 이제 떨고 내므로써 이후에 유승민 의원만 살린다거나 아니면 측근과 함께 처리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대부분 그런 흐름으로 봤고 저도 그렇게 봤는데 마지막 유승민 의원도 이제 보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너무나 강한 의지, 뭐 대구에서 네. 부산까지 가고 나는 진박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대통령과 청와대 의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항구 공관위원장이 그동안 보였던 모습을 보면 역시 다 걸러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사실은 공관위원장이 좀 더 공정했어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항구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이 과정에서 저는 좀 짚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공관위가 이번에 진행되는 모습은 사실상 계파를 제거하고 다시 말해 새누리당이 좋은 보수적인 정당으로서 합리적 보수, 강경한 보수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다양한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는 정당이 아니라 내부의 계파를 잘라내기 위해서 공관위원장이 칼을 마구 휘두르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줌으로써 새누리당이 과연 합리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끄는 좋은 집권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이번에 보여줬느냐. 자, 국민들에게 의문보가 굉장히 붙는다. 잘못 보여줬다. 다시 말해서 저는 결국은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자충수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스스로의 발목을 묶고 새누리당의 집권당으로서의 그런 역량이라든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데 이번에 실패를 했단 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실패한 공천 아닌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18대, 19대, 20대 이제 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왜 과거 선거에서 이렇게 야당이 잘했으면 새누리당한테 전부 표를 줍니까? 재보궐선거에서.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혁을 당해야 될 개혁 대상들이 정치권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웃는 거예요. 예? 개혁 콘서트 같은 이야기입니다. 개혁 대상들이 뭘 개혁한다니까 뭐 되겠어요?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 예. 아까 이제 김무성 대표의 국민 상향 공천론 이 이야기했는데 처음부터 아는 분들은 전문가들은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 정치 토대에서 당원 명부 당원 관리도 안 된 데에서 그게 되겠느냐? 다분히 정치적인 수사였다. 그렇게 알고 있는 와중에 지난번에 찌라시 공천 파동 터지고 여론조사 유출 사건 나고 뭐 이번에 또 이렇게 파동이 나서 사실은 그때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었는데 이거 윤상현 의원이 사석에서 치기에 물론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있으니까 한 이야기를 그 누가 뭐 녹취 안 했으면 문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 운이 있다 보니 이게 나가서 이번에 네. 뭐 김학용이라든지 김성태 의원을 구제하는 이런 정치적인 운이 따랐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원한다면 네. 20대, 21대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 지금 이제 찌라시 문건 파동 그다음에 여론조사 문춘 6권 이번에 녹취를 누가 했는지 이런 걸 좀 명명백박하게 네, 밝혀가지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좀
청소 좀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다음 선거 때 또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초원복집 사건 이야기한 게 20년 전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상향식 공천제도를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김무성 대표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됐을까 또 궁금한데 사실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게 시청자, 국민들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패널 하나 준비했는데 자 바로 이분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마지막 한 분을 저희가 좀 남겨놓고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데 가장 궁금한데 또 가장 답을 하기도 어려운 하나의 마지막 뭐랄까요 시한폭탄이라고 할까요? 어떤 화약고 같은데 자 우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 교수님 네.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애초에 유승민 의원을 탈락시키는 것을 일단은 전제로 하고 공관위가 저는 꾸려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친박에서 추천한 이완구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된 순간부터 네. 일단 유승민 의원이 이제 공천 탈락을 하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이분을 공천 탈락을 시켜버리면 예. 엄청나게 역풍이 불고 다른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가지부터 쳐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하나 남겨놨다. 아. 근데 사실은 원내대표를 했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이렇게 정치 어떤 당내에서 개파를 거느리고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이렇게 큰 것은 대통령과 맞짱을 뜬 그런 거. 대립각을 세운 대립각을 세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공관위에서 딱 결정을 해서 딱 발표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본래대로 다 유권자에 네. 돌아갈 겁니다. 사실 칼자루를 쥔 분이 이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인데 이한구 위원장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봅니다. 유승민 의원 지역구는 우리 내부에서 의견 통일이 되지 않아서 좀 더 여론을 수렴한 뒤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 답변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인데 사실 원래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기자 돌아가는 거를 기자들이 물은 겁니다. 이한구 유승민 원내대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정말 이한구 위원장이 칼자루를 쥔 건지 그 위에서 지금 지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지금 의견 통일 이야기가 지금 공관위에서 최고위로 최고위에서 다시 공관위로 지금 핑퐁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여론 플레이거나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현실이다. 결정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유승민 의원이 어쨌든 동구을에서 이기면 이재만 전 동구구청장한테 이기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기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긴다라는 건 180석을 가져가든 200석을 가져가든 여권이 총선에서 결과적인 승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패배입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동구을에서의 파괴력은 있다. 두 번째, 새누리당 타이틀로 출마했을 때보다 무소속 타이틀로 출마했을 때가 여론조사가 높게 나타났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들이 이 2-3일 동안에 새누리당에서 지금 여권 내에서 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쳐서 정리는 하고 싶은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기면 대통령한테 더 치명상을 입히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쳐버리면요. 18대 때 친박 무소속 연대와 같은 세력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일려 다야 구도가 사실상 다야 구도가 네네. 나오면서 국민의당이 더민주표를 갉아먹는 것보다 이런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이 그룹들, 무소속 그룹들이 예. 새누리당 표를 갉아먹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쳐낼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최소한의 선거 직전까지 몰고 가면서 세력화의 가능성을 차단할 차단한다. 네, 이미 결정은 됐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보여줬던 뭐 청와대라든가 또는 이한구 공관위원장 그리고 공관위 내부는 최고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미 유승민 의원의 운명은 결정이 된 거고요. 단지 현재 보폭을 조절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고위나 공관위 이미 다 친박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 만일의 경우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전체를 어제 했다면 네. 아마 극단적인 반발이 나타났을 텐데 일단 휴지기를 갖는 거거든요. 저는 현재 이런 보폭 흐름을 조절하면서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흐름을 갖고 네.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을 이제 마지막에 사실상 아웃시키는 그런 절차로 갈 텐데 저는 이 과정에서 좀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공관위가 너무 극단적인 흐름으로 갔다는 거는 결국 공관위 자체의 신뢰도를 사실 낮추는 역할을 했고요.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 도리어 더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끌어안고 가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줌으로써 후반기에도 네. 국정이 더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있고요. 두 아울러서 번째는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일부에서 부정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미 유승민 의원은 합리적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일을 함께했던 여러 의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친유 의원들이라든가 어떤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도 일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여권 내부에서는 그동안에 여권은 굉장히 내부 집결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야권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갈등은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박인데도 나중에 다시 또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네네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긴 할 텐데 대신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더욱더 약화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할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이후에 6일 만에 이제 부산을 다시 방문을 했어요. 물론 경제 행보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는데, 자 우리 박 교수님, 이런 지금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어떤 처리, 경선, 낙천 부분 등등이 있는데 박 대통령의 부산 방문과 좀 연결시켜질 수 있는 어떤 접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대통령이 움직이면 모든 게 정치적이지 그걸 뭐 저한테 묻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신문 보세요. 청년 실업률이 12.5%예요. 경제 얘기하는 거 당연합니다. 대통령은 한마디 움직이는 게 다 정치 행위죠. 네. 저한테 그 질문을 하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나라가 어렵습니다. 꼭 총선을 떠나서 정말 절박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길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합리적인 보수로 자리를 잡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치학자로서 그분이 합리적인 보수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원내교섭 대표 연설하고 이런 거 보면은 대기업을 막 많이 비판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종노조, 강성노조는 뭐 비판을 안 하고 균형 잡히지 않았고요. 네. 그 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그리고 제가 만약에 유승민 참선 의원이죠. 유승민 의원이었다. 그리고 저는 뭐 아직 빠지도 않다는 그냥 정치학자입니다만은 네. 보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데려다 비서실장도 시키고 전국구로 입문시켜서 말이죠. 그 지역구에가 공천을 주고 정말 정치적 은인입니다. 네. 인간적인 동정론도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저는 참을 것 같아요. 좀 너무 급하게 안 하고 좀 네. 천천히 좀 돌다리도 두드려가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제가 드렸던 질문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결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대구 방문이랑 똑같은 반열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리 예정된 행사일 수도 있고 창조경제센터가 전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대구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입장 그리고 바라보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 왔다? 그럼 그 지역의 신문이나 방송이 도하의 여러 가지 언론 매체가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대통령의 동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선거 때 우리 지역에 왔다 하는 것은 대통령의 선거를 선거 운동을 하나하나 그걸 떠나서 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냐. 그러면 4.13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해석의 싸움이죠.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을 찍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권 이런 내에서도? 것이 야당에서 야당이 옛날에 과거에 DJ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행사 있었습니다. 그럼 새누리당에서 그때 한나라당에서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똑같은 반열에서 알겠습니다. 보면 열심히 해서 정권을 잡으면 됩니다. 과연 막판까지 과연 여권이 새누리당이 어떤 결정을 낼지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 오늘 관훈 토론회 언론인들의 모임이죠.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서 107석 부족하면 책임지겠다라는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석수 정도만 확보를 할 것 같으면은 근데 뭐 선전을 할 수 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면은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이 책임을 지는 뭐 선례를 따를 수밖에 없겠죠.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 당을 떠날 수밖에 없겠죠. 장대 당의 무슨 야권 연대는 국민의당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도 그걸 보세요 반하지 않는 그러한 입장을 갖다 견졌기 때문에
그게 매우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각 지역구별로 뭐 후보자 간에 서로 연대를 해서 누가 사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단일 후보가 되는 뭐 그런 거야 뭐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종인 대표 107석 안 되면 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뭐 107석 자신 있다라는 얘기도 전 얼핏 들리는데 양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107석이 가능하려고 하면 유승민 의원을 커트시키고 그리고 네. 뭐 이제 이름 하나 지어 드리려고요. 합리적 보수연대 정도가 무소속 보수연대가 나오고 해서 다야 구도가 짜여지면 네. 저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그런데 그 일려 다야 구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조사를 해보면 100석 정도 예. 국민의당하고 더민주가 합쳐서 100석 정도가 아주 가파른 고갯길 깔딱고개를 넘어야 이 올라갈 수 있는 이 자리인데 예. 현실적으로 지금 107석은 어쨌든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107석이 새누리당의 윤상현 파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공천 파동이 쭉 오면서 상당히 가능성 있는 수치로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요. 예. 뒤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권 통합 물 건너갔고 야권 연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이제는 사실상 후보 단일화의 영역만 남아 있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김종인 대표가 오늘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107석 이야기를 하면서 야권 연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게 좀 논리가 좀 모순이 된다. 예, 근데 저는 김종인 대표가 조금만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김한길, 천정배 이 두 의원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을 때 김한길 의원의 강진갑에다가 공천을 하잖아요. 전해숙 그러면서 전 의원을. 사실상 문을 먼저 닫았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천정배 의원이 울돌목 가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가 너무 빨리 야권 연대마저 포기했던 인상들이 크다. 안철수 대표를 탓할 건 아니고요. 김종인 대표가 오늘 내일까지 정도는 기다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야권 연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동안 너무 야권에서 많이 연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유권자들이 좀 식상하게 보는 것 아니냐. 근데 현실적으로 야권 연대는 확실한 효과들을 계속해서 담보해 왔었잖아요. 특히 수도권의 122석에서 80곳 정도가 경합 지역으로 분류가 됐어요. 19대 때. 그런데 20대 때 19대 때는 1대1 구도였는데 지금은 1대2나 1대3 구도로 바뀌면 8, 90개의 경합 지역이 다 엎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의 야권 연대는 필수적이었죠. 표 계산으로 보면 맞습니다. 19대 때 보니까 1% 미만으로 그 당락이 갈리는 것이 6곳, 5% 미만으로 갈려진 것이 수도권에서 16곳, 25곳이 몇천 표 차이로 갈렸어요. 그게 맞는데 야당이 좀 쓴 경험이 있잖아요. 지난 통진당하고 통합민주당 연대해가지고 해산당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탄이 많았어요. 왜 좌파 세력들을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세력들을 헌법 정신을 부인하는 세력들을 국회에 들여서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드느냐. 그런 아픔이 있어서 이게 이제 많은 중도 보수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진보적인 성향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나 이번에 김종인 대표께서 이 카드를 쓴 거는 아무래도 두 가지 목적 아니겠어요? 이 안철수 국민의당을 어떻게든 좀 흔들어가지고 세력을 약간 호남 민심을 좀 끌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좀 한번 김한길 의원을 통해서 한번 이걸 바둑을 한번 놔야 되겠다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는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과거의 안철수 대표가 아닙니다. 보니까 과거에는 맨날 철수만 했는데 이번에는 철수 안 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버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내교섭단체도 되잖아요. 이게 정치예요. 내일 정치를 어떻게 알아요? 안철수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야권 연대를 거부하면서 자기 정치 철학을 지금부터 지키겠다는 거는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이다.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오늘 관훈 토론 자리에 저도 회원이어서 갔습니다. 네, 현장에서 봤는데요. 김종인 대표 굉장히 신중하고 그렇지만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에도 자신이 갖고 있는 상당히 계산도 내놓았지만 상당히 진정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이 수준이 사실은 쉽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통합은 안 되고 당대당 연대도 안 되고 이제는 사실상 지역에서 이제 후보자 간의 연대가 되는 그런 선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대표라든가 안철수 대표 나름대로 계속 수후 계산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내린
그동안에 이 국민의당에서 보여줬던 공세적인 행태, 또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기 길을 보여줬던 그런 행태, 이 양쪽을 종합해 본다면 예. 저는 마지막 이제 이 지역별 연대선, 그리고 지금 각계 시민 사회단체들이 많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다시민주주의 포럼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나서서 지금 현재 마지막 연대 그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그 지역별 연대가 이제 일정하게 성공을 한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권 내부에 또 분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이제 거기서 플러스 지역- 포인트가 있다면, 지역별 연대, 후보자들 연대가 사실은 이제 마지막 카드인데 그게 그렇습니다. 얼만큼이나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부 광범위하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주 적은 표차로 지금 경합하는 곳,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가 아주 작은 이 차이로 경합하는 곳에서는 사실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들 중에서 반드시 나가야겠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당에서 막아도. 쉽게 또 이 합의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합의를 할 수 있는 곳들이 그래도 꽤 있거든요. 이 수준을 감안한다면 저는 어느 이 정도는? 부분이 변수가 될 거고요. 그래서 107석이라는 목표가 가능할 수도 있는 목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는 그게 된다면은 뭐 약속은 지키겠죠. 만일에 안 된다면 또 뭐 또 약속을 지킬 테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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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야권연대,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야권연대는 이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때가 늦었다. 국민의당이 출범한 것은 안철수 의원의 대권욕 때문에 사실은 이루어진 것이고, 제3정당을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도층을 잡아서 새로운 정치 세력에 의해서 나중에 더민주와 경쟁해서 나중에 단일화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야권연대는, 지금의 야권연대 또는 야권 단일화, 야권 통합은 힘 있는 자의 기득권 유지 차원의 꼼수밖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광진갑의 경우는 김한길, 전해숙 의원이 하면서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전해숙 의원이 양보하겠습니까? 지난 8년 동안 열심히 표밭을 갈았는데, 공천 받았는데, 그리고 천정배, 양양자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서로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양자 의원 외부영입해서 삼성전자 전무에서 그만두고 상무에서 그만두고 와서, 그러면 천정배 의원이 대표니까 대표가 하시고 나는 다음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늦었고 이것은 꼼수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과거의 통진단처럼 부정적인 사례지만 그런 이념적인 결합이 있을 때는 야권 통합의 야권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그것은 가능한 가능하지만 게임인데, 이번에는 지금의 이념 통합이 이념 아니다. 통합이 아니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해서 나중에 이걸 4.13 총선에서 내년 대선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에서 야권 통합이 되겠죠. 정동영 왜 국민의당을 갔습니까? 더민주당에 있으면 대권을 문재인 대표한테 안 되기 때문에 글로 가서 우회로 서탱해서 나중에 결선 투표에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분석은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꼼수, 이념적으로 연대를 하면 꼼수가 아니고, 그러면 그 표현은 저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 공동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박근혜 행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의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박근혜 행정부,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강범위한 전선을 구축할 것이고, 연대의 가능성과 범위를 포괄한다라고 보는 거고, 당시에도 이념적으로는요, 네. 통합이 아니었고요. 결국은 현 정권에 대한 반대 세력들, 야당 세력들의 연대였기 때문에, 그때의 연대라는 시도나 지금의 연대라는 시도는 동일한 선상에서 봐야 된다. 문제는 그때는 성공한 연대였고, 네.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가 버린 개별적 단일화 수준으로 떨어진 떨어져 연대라는 부분이 차이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슈만 짚고 저희가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여야 모두 공천에서 탈락한 낙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뭉치고 뭐 이렇게 좀 흩어지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윤우덕 의원을 다시 살리는 쪽으로 지금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좀 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좀 줄까요? 낙천자들? 그런데 윤우덕 씨를 탈락시킨 이유는 윤리적으로 딸 취업 청탁한 LG 디스플레이 단지인가 파주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으면 끝나는 거지. 뭘 또 구제를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건 무슨 공무줄 잣대로 뭐 공천을 제대로 사천이니 뭐 권력천이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유성룡 우리 어르신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징비록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는 없다. 4년 전에 공천의 교훈을 잊은 정치권에 무슨 미래가 있어요? 네. 그렇게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언제까지 그러다 정치판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겠어요? 그게 다 안타깝습니다. 네. 네, 각 지역별로 뭐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탈락하신 분들 중에서는 나와서 자신의 심판을 받겠다. 예를 들어서 이재호 의원처럼 그렇죠. 지역에서 뭐 그동안 5선을 할 정도로 지역의 신뢰를 받고 있는 분이 그냥 물러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야당이 갈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좋은 정치에 합류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 문화가 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것,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로를 배격하고, 특히 여권 내에서도 야권 네. 내부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이렇게 살생결단식으로 죽이는 문화가 아니라 네. 지난번 얘기됐던 공천이라든가 또는 뭐 석패율 제도라든가 다양한 민주적 제도들 도입이 이번에 다 좌절됐습니다. 패자 부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럼요. 그렇게 돼서 우리 정치 문화가 합리적인 수준이 될 네. 때 어떤 외부의 위협이라든가 또는 뭐 북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단합해서 나가는 거지, 이렇게 자꾸 알겠습니다. 갈등만 그러면 만들어지는 제가 사회. 한 가지만 집어. 저 한 가지만 네, 짧게. 무소속 연대는 여건이 안 돼요. 여건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콘크리트 40%에서 대통령이 아직 2년 남고 확 쥐고 있고, 야권 같은 경우도 무소속 연대가 안 되는 이유가 안철수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무소속 연대를 상수시켜 버립니다. 네. 그래서 야권도 야권 연대가 상당히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야당에 이해찬이 있다 그러면, 이해찬 의원이 있다면 여당에는 윤상현 의원이 지금 불씨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윤상현 의원 앞으로 행보 지금까지 낙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세 가지로 저 예측을 세 해볼 가지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네. 첫째는 왜냐하면 친박이지만 저 유승민 의원처럼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정무적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 아니고, 술 먹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불법 녹취에 의해서 이거에서 지금 사적인 대화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당선되고 김무성 대표가 물러나지 않습니까? 곧 네. 그러면 다음 이제 최경환 대표나 누가 이제 들었을 텐데, 그때 입당하는 절차가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불출마 선언을 하고 뭐 명예롭게. 퇴진하는 게 아니고 김무성 대표가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보궐선거에 나오는 것이 어느 쪽이 있고,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전 둘 다 50대 50이라고 50대, 보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교부 장관,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네. 국제정치학 박사고 올브라이트 제자입니다. 그래서 네. 영어 능통하고 미국 그 통인데 부분도 볼 수 있다. 외교부 장관 감도 알겠습니다. 양 의원님 짧게 전망해 주십시오. 저는 그 윤상현 의원은 별로 재미없고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여건이 19대 때 김무성 대표가 백의종군을 하면서 세력화를 못했어요, 컷오프. 근데 이번에 만약에 유승민, 그다음에 이재호, 임태희 이런 사람들이 한다면 네.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권의 이른바 비박연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희가 판례를 준비한 유승민 의원, 오늘 떨어질지 붙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